안녕하세요. 23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문제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실기 30문제에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살펴보고 그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71, 72는 활력증후 문제가 출제되는 문항이죠. 이번에 체온과 호흡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71번은 고막 체온 측정에 관한 술기 문제가 되시겠어요. 고막 체온이라 하면 측정 시간이 2에서 5초가 되겠죠. 측정이 용이하고 측정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소아 같은 경우에 울고 있을 때 빠른 시간 안에 측정을 위해서는 고막 체온을 재실 수 있고,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소아라든지 노인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 체온을 재기 위한, 신부 체온을 재기 위한 선택할 수 있는 부위가 고막 체온이 되실 수 있어요. 특히나 고막은 시상하부와 동일한 동맥으로 혈액을 공급받기 때문에 정확한 신부 체온을 재실 수 있죠. 그리고 귀의 분비물, 특히나 피나 뇌색소액이 측정되는 경우에는 고막 체온을 금하고 있어요. 중이염이 있는 소아 같은 경우는 측정이 어려우실 수 있죠. 그리고 측정하는 방향은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시고 귀의 귓바퀴를 후하방과 후상방으로 당기실 수 있고, 3세 미만은 후하방, 나머지 연령대는 다 후상방으로 당겨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웨이도에 체온계를 꼽으실 때는 부드럽게 삽입을 하시면 되겠고, 세균의 전파 감소를 위해서 일회용 탑진 커버를 사용해 주시고, 사용 후에는 일반 의료 폐기물에 폐기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겠어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바탕으로 고막 체온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에 신부 체온을 측정하기에 적절하다가 답이 되실 수 있죠. 72번 문제는 이상호흡에 관한 문제가 되시겠어요. 호흡을 측정하실 때는 그 호흡의 깊이와 호흡수, 리듬, 규칙성을 같이 측정을 하셔야 되죠. 성인의 경우는 12에서 20회가 정상이고, 규칙적으로 호흡을, 흡기와 호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 횟수에서 20회 이상으로 측정이 되면 비노흡이라고 할 수가 있고, 비노흡과 과도호흡의 차이는 비노흡은 얕은 호흡이 횟수가 증가되는 거고, 과도호흡은 호흡수와 함께 깊이가 같이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날 때 과도호흡이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서호흡은 12회 미만일 때의 호흡을 말하고요.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했을 때 호흡수가 적어지실 수 있죠. 이때도 규칙적인 호흡 리듬이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기자호흡은 앉아서 상반신을 앞으로 굽히지 않으면 호흡이 곤란한 형태예요. 누워있을 때는 호흡곤란으로 너무 힘든 호흡을 하실 수가 있죠. 신부자 환자분들에게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비호흡과 체온스톡 호흡은 무호흡이 나타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비호흡은 불규칙적으로 무호흡이 나타나요. 그래서 호흡이 리듬이 혼란스럽고 규칙이 없이 막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면서 갑자기 무호흡이 나타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고, 연수의 장애라든지 뇌염, 뇌수막염, 뇌종양인 환자분들에게 나타나실 수 있죠. 이에 반해 체인스톡 호흡은 빠른 주기의 호흡이 나타났다가 점점점 호흡이 느려지면서 무호흡이 나타나는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고, 임종시에 나타나는 호흡이 되시겠어요. 우리 보기에 호흡 리듬이 규칙적이나 호흡이 비정상적으로 깊고 호흡수가 증가한다, 당뇨성 케톤산증 발생 시에 나타난다면 4번에 있는 쿠즈마 호흡이 답이 되실 수 있죠. 거기다 쿠즈마 호흡일 때는 호흡할 때 과일 냄새라든지 아세톤 냄새가 특징적인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3번은 노인 환자의 일상적인 식사 돕기 방법이 되시겠어요. 1번부터 살펴보시면 음식을 빨리 먹게 되면 흡인이 발생할 수 있죠. 식사 시에는 모든 대상자가 가능하다면 상체를 올려주는 게 필요하시고, 소량씩 천천히 먹는 것도 필요하세요.
기도를 다치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이는 자세, 특히나 노인이나 연하골라 환자에게 필요한 자세가 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한 번에 많은 음식을 먹지 않게 하시는 거 필요하고 3번에 식사 후 30분 정도 앉아있게 하는 것도 소화를 돕는 방법이 되실 수 있고 흡인, 구토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방법이 되실 수 있죠. 답이 3번이 되시겠죠. 4번에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말을 많이 시키시면 흡인이 유발되실 수가 있고 5번에 환자 손등에 음식을 조금 떨어뜨려서 온도를 확인한다는 틀린 답이 되실 수 있죠. 음식의 적절한 온도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고 이것은 보조하는 사람의 손등이나 간호조무사의 손등에 떨어뜨려 보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죠. 그 밖에도 연하곤란 환자에게는 신맛이 강한 음식은 제한하시고 청색증을 얼굴에 나타나는지 말초에 나타나는지 계속 환자 곁에서 관찰하는 것도 필요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흡인을 유발할 수 있는 묽은 액체는 연하곤란 환자는 피하시고 연두부 정도의 점도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겠어요. 편마비 환자가 식사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건축에다 음식물을 넣어주시는 것도 필요하고 식사 후에 구강간호를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실 수 있겠어요. 74번은 섭취량 문제가 되시겠어요. 1번에 식간에 마시는 음료는 포함을 해주시고 2번에 약 복용 시에 섭취한 물도 포함을 해주셔야겠죠. 3번에 비위관에 주입된 물도 모두 포함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4번에 정맥으로 주입된 수액도 섭취량에 포함이 되실 수 있죠. 5번에 섭취한 얼음의 양은 2분의 1로 수분량을 환산해서 포함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섭취량에는 경구나 비경구를 섭취한 모든 것들, 수혈을 통해서 들어간 거, 체내로 주입된 기타 용액들 있죠. 피하로 주입됐다든지 배액관을 통해 주입됐다든지 관장 용액 이런 것들 모두 섭취량에 포함하실 수가 있겠어요. 제외되는 건 가글이 되실 수가 있죠. 배설량에는 소변과 토물, 설사, 누공 부위의 상처, 궤양으로부터 나온 배액물, 흡인기구로부터 배액한 것들 모두 포함이 되실 수가 있어요. 배설에서 또 빠지는 것들이 있죠. 일반적인 호흡, 정상적인 땀의 분비, 정상 대변은 배설량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75번은 침상변기를 이용해서 배변을 돕는 방법에 관한 문제예요. 1번 보시면 변기는 눈에 잘 보이게 침대 위에 둔다. 틀렸죠? 변기는 항상 눈에 띄지 않는 적절하고 정해진 장소에 보관한다 해주시면 되겠어요. 2번에 사용한 변기는 씻어서 물을 채워서 보관한다. 말려서 보관을 해주셔야 되죠. 물품 관리에서 변기는 특히나 소변기 변기는 매일 솔로 닦고 소독약으로 헹군 후에 말려서 보관한다 해주시면 되겠어요. 3번에 변기를 사용하는 방향이에요. 변기는 높은 쪽이 침대의 발치 쪽, 납작하고 둥근 부분이 환자의 엉덩이 방향으로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3번에 머리 방향으로 되는 부분은 납작하고 둥근 부분이 되시겠어요. 4번에 부동 환자는 치기를 취해준 후에 변기를 대어준다. 맞죠? 부동인 경우에는 치기를 취해줘서 변기를 대고 다시 앙화의 자세를 만들어 주시고 침대 머리는 30도 정도 올려서 힘을 줄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 주시고 침상의 난간은 올려주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5번에 배변 후에 물티슈로 항문에서 음부 쪽으로 닦는다. 배변 후 물티슈 이용하실 수 있지만 방향이 항상 음부에서 항문, 요도에서 항문, 치골에서 항문 방향으로 닦아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엉덩이를 들 수 있는 대상자라면 변기는 무릎을 구부리고 변기를 넣도록 하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변기는 항상 바깥쪽을 만지고 안쪽은 만지지 않도록 하시는 거 필요하고 침상에서 이동변기를 이용해서 대변을 보실 수도 있는데 이동변기 시에는 항상 낙상 방지를 위해서 침대 높이와 같은 높이를 유지하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76번은 여성 환자의 단순 도뇨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시겠어요.
돈요로 하실 때는 남녀의 경우에 자세가 남자는 앙하웨이, 여자는 배횡하의 자세가 되시겠고, 소독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죠. 남성은 은경을 잡고 요도구를 둥글게 소독하시고, 귀두에서 음경, 음경에서 치골, 항문 방향으로 닦아주셔야겠죠. 여자의 경우는 대음순에서 소음순, 요도 방향, 요도에서 항문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닦아주시는 거 필요하고, 닦을 때마다 소독볼은 바꿔준다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돈요관을 삽입하실 때는 여자는 5에서 6cm, 남자는 18에서 20cm를 삽입을 해주시는 거 필요하죠.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1번에 여성은 배횡하의 자세를 취해주시고, 2번에 돈요관 끝에 수용성 윤활제 바르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3번에 돈요관 삽입 시에는 이완되는 자세를 취해 주셔야 되죠. 힘을 빼시고 아하세요 하는 문구를 해주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4번에 돈요관의 요도구는 18에서 20cm는 남자의 삽입 길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여자는 5에서 6cm를 해주시는 거 필요하죠. 5번에 돈요관 삽입 전 소독 순서는 대음순, 소음순, 요도구, 요도에서 항문 방향 닦아주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77번은 고압증기 멸균법을 적용할 수 있는 물품에 관한 문제예요. 멸균 방법은 고압증기와 건열, 2호 대표적이실 수 있죠. 고압증기를 한다는 거는 120도에서 20에서 30분을 하기 때문에 압력과 열에 강한 물품들을 돌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과용 수술기구라든지 가운, 면직류, 돈요 세트, 꺼즈, 스테인레스 제품들이 대표적일 수 있죠. 유효기간은 2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압증기 멸균 물품을 적용할 수 있는 물품 보기에서 보신다면 수술용 가위가 스테인레스 대del로 돼 있어서 고압증기 멸균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건열은 140도에서 3시간에서 160도에서 한두 시간 하죠. 근데 얘는 습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븐 형태로 이제 열을 가해서 멸균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돌려야 되는 글리세린이라든지 파우더라든지 종이, 유리 제품, 오일, 연고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실 수가 있겠죠. 이호가스는 열에 약한 것들을 돌리는 거죠. 54도 이하에서 105분 동안 노출시키는 방법이 되시겠어요. 내시경 기구라든지 고무, 플라스틱이 되실 수가 있어요. 여기 1번에 있는 돈요관이라든지 직장관, 산소 마스크, 중심 정맥관 대부분 이호가스로 멸균 하시는 게 적절한 방법이 되실 수가 있죠. 78번은 소독제에 관한 문제고요. 소독제는 소독 수준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면 높은 수준의 소독제와 중간 수준의 소독제, 낮은 수준의 소독제로 구분하실 수 있죠. 높은 수준의 소독제는 모든 미생물과 일부 세균의 아포를 사멸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2% 글루타루 알데히드, 7.5% 가산화수소, 가초산 화합물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실 수 있죠. 중간 수준의 소독제는 결핵균과 영양성 세균, 대부분의 바이러스, 진균을 사멸할 수 있지만 아포를 사멸하지 못하실 수가 있는 제재가 되실 수가 있고, 대표적인 게 유염소량이 1000ppm 이상, 치아염소산 나트륨, 페놀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실 수 있죠. 낮은 단계 소독제는 대부분의 영양성 세균이나 일부 진균, 바이러스는 제거할 수 있지만 결핵균이나 아포는 사멸하지 못하는 제재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유효 염소량이 100ppm 이상, 치아염소산 나트륨, 페놀계, 70에서 90% 알코올 제재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모든 종류의 미생물을 사멸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소독제다. 높은 단계의 소독제를 물어보는 문제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2% 글루타루 알데히드가 높은 수준의 소독제에 해당이 되실 수 있죠. 외과적 무균수를 적용한 상황에 관한 그림 문제가 79번이네요. 그림이 비공개라서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멸균 상태를 확인하실 때 우선 인디케이터, 멸균 표식자를 확인하셔야 되죠. 그래서 색깔이 고압증기 같은 경우는 검은색으로 변해져 있는지 테이프 색깔도 확인을 하시고 유효 날짜도 확인하시는 거 필요하겠어요. 유효 날짜를 확인하신 다음에 보관하실 때는 임박한 것을 앞쪽에 보관하시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죠. 멸균 가운을 착용하실 때는 허리에서 어깨에 팔은 전면 부위만 멸균 영역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동 겸자, 포셉을 이용하실 때는 포셉 끝이 손목보다 항상 아래로 허리 위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 필요하겠죠. 겸자끼리 서로 물건을 전달하실 때는 서로 닿지 않게 하시고 꺼내거나 넣으실 때는 양쪽 면을 맞물려서 겉면과 닿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어요. 멸균포를 개봉하실 때는 간호조무사의 몸에서 먼 쪽부터 개봉을 하시고 마지막에 몸에서 가까운 쪽을 개봉하시고요. 멸균 소독액을 따르실 때는 뚜껑을 놓으실 때는 안쪽이 위로 가게, 들고 있을 때는 안쪽이 아래로 가게 하는 상황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오염으로 간주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정리해 보시면 개봉 후에 장시간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아무리 유효기간 내에 있는 물품이라도 오염으로 간주를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드레싱 준비 전에 드레싱 세트는 직전에 꺼낸다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젖은 멸균 물품은 오염으로 간주를 하시고 멸균 영역의 테두리, 가장자리 2.5는 오염으로 간주를 해주셔야 돼요. 그 피부는 멸균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손으로 멸균 물품과 접촉을 하게 된다면 오염으로 간주를 해주시고 멸균 물품을 잡거나 꺼내실 때는 포셉자라든지 멸균된 장갑을 착용하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개봉된 흔적이 있다든지 유효기간이 지난 것도 오염으로 간주하시고 시야 밖으로 벗어나거나 허리 아래로 내려간 것도 오염으로 간주되시고 비멸균과 접촉한 것들은 모두 오염으로 간주해 주셔야겠어요. 80번은 공기주의 지침에 관한 적용하는 환자의 관리에 관한 문제가 되시겠어요. 이 격리 문제죠. 격리에서 공기주의 지침인 경우에는 특히나 음압격리, N95 이상의 마스크 착용 이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1번에 환자는 양압격리한다. 음압격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죠. 음압격리를 해서 내부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공기의 흐름이 다른 공간과 공기의 흐름이 연결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죠. 2번에 하루에 한 번씩 병실문을 열어서 환기한다. 얘기해 드렸듯이 음압격리라 하면 다른 공간에 공기와 흐름이 연결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병실문을 여시면 안 되시겠어요. 3번에 병실 내에서 환자는 N95 마스크를 착용한다. 의료진이 들어가실 때 N95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4번에 병실에 들어가는 간호조무사는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한다. 수술용 마스크인 경우에는 비말이 튈 수 있는 비말 경계나 필요에 따라서 접촉 경계도 착용하실 수 있죠. 근데 공기주의 같은 경우는 N95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더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5번에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환자를 병실 밖으로 이동할 수 있다. 맞는 답이라고 보실 수 있죠. 병실 밖으로 나갈 수는 있지만 시간을 최소화하고 의료 종사자가 동반하는 게 꼭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면회는 제한하셔야겠죠. 여기서 격리 같은 경우에 역격리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역격리 같은 경우는 백혈병이나 심한 피부염, 화상, 스테로이드, 방사선 치료 등 같이 면역력이 약한 환자를 외부에 있는 환자나 의료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역격리가 되실 수가 있죠. 접촉격리 같은 경우는 각자 개인 물품을 사용을 하시고 가운과 장갑 착용이 필요하실 수 있죠. 비말 경계 같은 경우는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시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시겠어요. 그리고 표준주의도 언급이 되실 수 있는데 표준주의는 입원 환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지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손 씻기를 한다든지 호흡기 예절, 오염 수준에 따라서 보호장구 착용하는 것들이 표준주의에 해당이 되실 수가 있죠.
81번은 욕창 예방 방법에 관한 내용이 되시겠어요. 1번과 같이 보시면 수동운동과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거 필요하죠. 그래서 수동적 관절 운동을 시켜주시고 체위 변경을 2시간마다 해주시는 거 욕창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시겠어요. 두 번째, 침대 윗 톱니불은 주름을 펴줌으로 인해서 마찰과 압력으로부터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이 되실 수 있죠. 세 번째로, 앉아있는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제한하시는 거 필요하죠. 체위 변경은 2시간마다 하고 특히나 앉아있는 사람은 1시간 이내로 체위 변경을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4번에 체위 변경을 해줄 때 대상자를 끌어당기시면 마찰로 인해서 욕창이 생기실 수 있죠. 피하시는 거 필요해요. 5번에 발적이 있는 피부는 강하게 마사지하지 않고 부드럽게 마사지하시고 압력이 받지 않도록 보조기구, 베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띄워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그 밖에도 에어 매트리스라든지 변압 침대, 진동 침대를 사용하시는 거 필요하고 도넛 모양의 베개를 이용하는 거는 피해 주시는 거 필요하죠. 침상이 대변이나 소변으로 젖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젖은 경우에는 빨리 교환해 주시고 충분한 영양 공급이 되도록 하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침상 세발에 관한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보시면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한다. 정답이 되시겠죠? 침상 세발에선 항상 손톱을 이용하지 않고 손가락 끝으로 비누질을 하거나 두피를 마사지한다 해주시면 되겠어요. 2번에 두피는 건조를 충분하게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특히나 사지마비나 환자인 경우에는 체온 유지를 위해서 세발 후에 빠른 건조가 필요하죠. 그래서 드라이를 이용해서 자연 건조하지 않고 드라이를 이용해서 건조하는 거 필요하세요. 3번에 침대는 신체 역학을 위해서 간호조무사의 허리 높이로 올려서 이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 4번에 머리카락이 엉켰을 때는 오일이나 알코올을 적셔서 빗질을 하실 수가 있고 빗질할 땐 항상 두피에서 머리카락 끝쪽으로 빗어주시는 거 필요하죠. 5번에 혈액이 머리카락에 묻은 경우에는 단백질 응고 방지를 위해서 찬물을 먼저 묻히시는 거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서 그 혈액의 용해를 위해서 가사나수소를 이용해서 닦는 것도 필요하실 수가 있죠. 83번은 특별구강간호에 관한 문제죠. 대상자가 무의식 환자나 산소요법, 장기간 금식 환자, 비관 삽입 환자가 대상자이기 때문에 여기 문제와 같이 의식이 없는 기관 내 삽관 환자가 특별구강간호 대상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1번 보기부터 보시면 잇몸을 제외하고 입안을 닦아준다. 잇몸까지 닦아주시는 거 필요하죠. 그래서 닦으실 때는 치아의 안과 밖, 혀와 잇몸, 볼 안쪽까지 닦아주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이번에 닦으실 때는 클로로엑시딘 원액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 희석해서 닦아주시는 거 필요하죠. 그 밖에 과산화수소도 희석액을 사용할 수 있는데 마르고 백태가 낀 혀나 죽은 조직을 제거할 때 희석액을 사용하실 수 있겠어요. 3번에 간호조무사 쪽으로 치기를 취하거나 고개를 돌려준다. 얘는 이제 액체 흡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죠. 4번에 겸자를 입속 깊숙이 삽입하시면 구역구토 반사가 나타나서 깊게 넣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 필요하고 5번에 겸자를 이용해서 닦아주실 때는 겸자가 치아에 닿지 않도록 하시는 거 꼭 필요하실 수가 있겠어요. 84번은 손발 관리에 관한 문제가 되시겠어요. 1번부터 보시면 손톱의 측면을 깊게 깎아준다. 손톱은 모양 그대로 둥글게 잘라주시면 되고 발톱은 일자로 말려 들어가지 않게 잘라주시는 거 필요하죠. 2번에 발가락 사이는 항상 건조하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로션을 바르지 않아요. 3번은 냄새가 심한 경우는 특히나 양말을 꼭 신어주시는 거 필요하죠. 양말과 스타킹을 신으실 때는 매일 갈아 신는 것도 필요하세요. 4번에 두꺼운 발톱은 더물에 담갔다 자르시면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시겠죠. 5번에 손톱 밑에 예리한 기구를 이용해서 다듬는 거.
손상 위험성이 크죠. 예리한 기구는 피해 주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85번은 옷 입히는 순서에 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편마비 대상자 옷을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으시고 옷을 입을 때는 불편한 쪽부터 입어주시는 거 필요하죠. 그래서 입마건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입을 때 먼지가 많이 나죠. 그러면 입을 막아야 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입마건, 마비, 건축 순서대로 입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기에 보시면 1번에 입으실 때는 마비 쪽부터 입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을 다리를 먼저 입어주시는 거 필요하죠. 2번에 벗으실 때는 건측부터 벗어야 되기 때문에 왼쪽 다리 바지를 먼저 벗어주시는 거 필요하죠. 그리고 3번에 왼쪽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게 주의하면서 입힌다. 왼쪽은 건측이기 때문에 구부려도 상관이 없으시겠죠. 4번에 간호조무사 쪽 침대 난간을 올린 상태에서 입히시면 보조할 때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조무사가 서 있는 쪽은 침대 난간을 내리고 입는 걸 도와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5번에 오른쪽 다리는 불편한 편마비 다리이기 때문에 항상 마비된 쪽 발목 아래를 받치거나 다리로 한 손으로 바지를 모아지고 입히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5번과 같이 오른쪽 다리는 바지의 발목에서 허리 부분까지 모아 잡아서 입힌다. 발목을 지지하는 것도 꼭 필요하실 수가 있죠. 답은 5번이 되시겠어요. 86번 수동적 관절 가동 범위 운동 시행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예요. 수동적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하실 때는 운동 전에 대상자 침대 옆이나 운동시킬 관절 옆 가까이 서주시는 거 필요하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순서대로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으로 운동을 시키시고 운동하실 때는 인접한 원위와 근위 부위를 잡고 근육을 지지한 상태에서 운동을 시켜주셔야 되죠. 각 관절에는 운동을 3회씩 반복하시고 5에서 10분 동안 해주시고 한쪽이 끝나면 반대편을 또 한쪽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해주시는 거 필요해요. 그리고 적절한 관절 범위의 운동을 하시고 관절에 통증이나 강직 경축이 있으면 멈추시고 무리하지 않게 하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보기를 보시면 1번에 힘을 주어서 강하게 하시면 안 되겠죠. 2번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순서대로 해주시고 3번 가능한 관절 범위 내 운동을 시켜주시는 거. 답이 3번이 되시겠죠. 4번에 대상자가 피로감을 느낄 때는 멈춰주시는 거 필요하고 5번에 한쪽이 끝나면 반대쪽 관절을 하시면 되겠어요. 동시에 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87번은 휠체어 이동에 관한 문제가 되시겠어요. 환자를 이동하실 때는 항상 기립성 저혈압의 징후가 있는지 살피시는 거 필요하죠. 어지러움으로 인해 낙상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사정하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보기를 보시면 그래서 1번이 답이 되실 수가 있고 2번에 환자를 휠체어 앞쪽에 걸터 앉혀둔다. 휠체어 같은 경우는 침상 옆에 항상 환자의 건강한 쪽 침대 난간에 붙여주시거나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놓도록 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3번에 환자의 바지를 잡고 휠체어에 이동하신다 하면 엉덩이가 끼어서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이동 시에는 환자의 겨드랑이 밑에 손을 넣어서 지지를 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어요. 4번에 환자를 휠체어에 앉히기 전에 휠체어 발받침은 세워 놓으셔야겠죠. 발에 이 발판을 내리시면 걸려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침대 발판을 세우시는 게 필요하고 완전히 휠체어에 앉았을 때 발받침을 내려서 발을 올리도록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5번에 편마비 환자인 경우는 마비된 쪽 침대 난간에 휠체어를 붙인다. 건축의 침대 난간에 휠체어를 붙이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겠죠. 이동하실 때 간호조무사는 항상 마비된 쪽 무릎을 지지하고 일어나게 하시는 거 필요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는 것도 필요하실 수 있겠어요. 88번 문제는 그림 문제죠.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은 볼 수 없지만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왼쪽 편마비 환자 지팡이를 사용할 때 계단을 내려갈 때 보행 순서예요.
우선은 지팡이 보행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지팡이 높이는 환자의 둔부 높이로 맞춰주셔야 되죠. 팔꿈치를 30도 각도로 구부려서 지팡이를 놓는 위치는 환자의 발 앞쪽으로 15cm, 옆으로 15cm의 끝이 오도록 해주셔야 되고, 지팡이는 건측에 잡아주시고 보조하는 사람들은 환측을 보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죠. 평지나 계단을 내려갈 때는 순서가 지팡이, 환측, 건축 순서로 해주시고, 계단을 올라갈 때는 지팡이, 건축, 환측 순서대로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여기 문제에서 계단을 내려갈 때이기 때문에 그림이 어떻게 나왔든 지팡이, 환측, 건축 순서대로 보행을 하는 거를 고르시면 되는 문제가 되시겠죠. 89번은 체위에 관한 문제가 되시겠죠? 여기 보시면 산후 자궁우굴 예방, 자궁 내 태아 위치 교정, 월경통 완화 이렇게 나오면 슬룡이 자세를 바로 고르실 수가 있죠. 그 밖에 보기는 엎드린 자세라고 보실 수가 있고, 구강 분비물의 배출이라든지 등 마사지 할 때 취할 수 있는 자세죠. 이번에 치기는 옆으로 누운 자세죠. 무식 환자 분비물 배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시겠어요. 흡인을 예방하는 자세죠. 4번에 반자이는 앉은 자세예요. 폐 확장을 해서 호흡곤란을 완화할 수 있는 자세죠. 5번의 절석이는 세석이, 절석이 동일하죠. 방광경 검사나 분만, 부인과 환자 진료할 때 취할 수 있는 자세가 되시겠어요. 90번 낙상 예방 활동 살펴보시면 1번에 욕실에 손잡이를 설치한다. 정답이 되시겠죠. 화장실, 욕실, 복도는 걸을 때 난간을 잡도록 하는 거 낙상 예방 활동에 도움이 되죠. 2번에 야간에 조명을 소등한다. 야간은 간접 조명을 하셔야지 낙상이 발생하지 않으실 수 있죠. 특히나 신발 같은 경우는 바닥이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어 주셔야 돼요. 3번에 호출벨은 높은 곳에 있으면 호출을 하실 때 손이 닿지 않아 낙상이 발생하실 수 있어요. 손 높이로 맞춰주시는 거 필요하고, 4번에 취침 시 침대 높이는 최대한 낮춰주시는 거 필요하죠. 침대 높이는 항상 허리와 같거나 허리보다 낮게 유지하시는 게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자세가 되실 수가 있고, 5번에 신고 벗고 편한 헐거운 슬리퍼를 신게 한다. 바닥이 미끄러지지 않고 딱 맞는 신발을 신으셔야지 넘어지지 않으실 수가 있겠죠. 그 밖에도 이동하실 때 휠체어 바퀴 잠금 장치 잠그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고, 침대 난간을 올리시는 거 꼭 필요하실 수 있어요. 바닥에 물기를 제거한다든지 병실 정리정돈, 발밑에 전선기구 등을 치우는 것도 꼭 필요하실 수가 있는 낙상 예방 활동이 되시겠어요. 91번은 온냉요법에 관한 문제라고 보실 수 있죠. 고무로 된 얼음 주머니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에요. 1번 보시면 적용 부위를 최소한으로 노출한다. 온이나 냉을 적용하실 때 체온 유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위만 노출하도록 하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답이 1번 되시겠어요. 2번에 얼음 주머니를 피부에 직접 댄다. 물주머니 같은 경우에 커버나 방포를 싸서 대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직접 대시면 안 되시겠어요. 3번에 얼음은 주머니 입구까지 가득 채운다. 더운 물 찜질이나 얼음 찜질 하실 때 다 주머니에는 얼음이나 더운 물을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를 채우셔야 되죠. 그리고 공기를 제거하고 잠그시고 거꾸로 들어봐서 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적용하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4번에 개방된 상처에는 30분 동안 적용한다 돼 있는데, 온냉요법은 20에서 30분간을 적용하시고 1시간 정도 휴식하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고, 금기 부위가 있죠. 순환장애나 말초혈관 질환, 당뇨병, 특히나 개방상처 부위에는 온요법이나 냉요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셔야겠어요. 더 민감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직에 손상을 오실 수가 있죠. 5번에 각이 진 큰 얼음을 주머니에 채운다. 잘게 깬 얼음을 물에 씻어가지고 모난 부분을 원만하게 한 다음에 주머니에 넣어주시는 것, 전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게 필요하시겠어요.
92번은 수술 전 간호에 관한 문제예요. 결장 절제술 예정인 환자가 수술 전날 시행하는 간호 보조 활동이에요. 수술 전날에는 신체적인 준비로는 휴식이라든지 금식 교육, 관장하시는 게 필요하고 피부 준비를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수술 당일날 할 거는 활력증후라든지 상태를 관찰한다든지 금식 확인하고 속옷 제거하는 거 필요하고 위치 보철기 제거하시고 도뇨를 하게 된다면 유치도뇨가는 수술 당일날 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보기 한번 보시면 1번에 차가운 생리식염수로 관장을 한다. 관장은 전날 하는 게 맞지만 관장 자체는 너무 차갑지 않은 용액을 이용해서 관장하시는 게 필요하죠. 37에서 40도 정도로 해주셔야 돼요. 차가운 생리식염수로 하면 장에 경련이 일어나실 수가 있죠. 이번에 신호흡과 기침 방법을 교육한다. 수술 후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미리 교육하는 게 필요하죠. 수술 전에 꼭 필요한 내용이 되시겠어요. 3번에 수술 부위는 제모한 후에 보습 로션을 바른다. 수술 부위 제모하는 건 수술 전날 필요한 부분 맞는데 제모 후에는 로션을 바르지 않는다예요. 수술 부위 감염 예방을 위해서 제모를 하는 거기 때문에 로션을 바르지 않아요. 4번에 환자의 옷이나 귀중품은 각자 관리하거나 보호자에게 보관하도록 하시는 게 필요하죠. 5번에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음료수를 마실 수 있게 한다. 수술 전날부터 금식이시죠? 그래서 전날 소화되기 쉬운 음식을 제공을 하시고 밤 10시부터는 금식을 하시도록 내용물이 구토돼서 질식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금식이 필요하실 수가 있겠죠. 93번은 MRI 검사에 관한 문제예요. MRI는 컴퓨터 스크린에 자기작용과 고주파를 이용해서 신체 조직을 촬영하는 검사이죠. 보기부터 보시면 1번에 머리카락을 작은 금속 실핀을 고정해 주세요. 자기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MRI 같은 경우는 금속 물질과 자석 물질을 제거하셔야 돼요. 외과적으로 이식한 금속물이 있는 환자는 검사를 시행하실 수 없죠. 그래서 금속 실핀은 착용하고 가시면 안 되고 3번에도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가실 수 없겠어요. 이번에 검사하는 동안 몸을 자유롭게 움직여도 돼요. 작은 통 안에 들어가서 검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폐쇄공포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수면검사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4번에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3차원 방사선 단층 촬영을 한다. 방사선 단층 촬영은 CT라고 보시면 되겠죠. MRI는 자기작용과 고주파를 이용한 검사라고 보실 수 있어요. 5번에 소음이 날 수 있으니 검사용 귀마개나 헤드셋을 착용하는 걸 도와드릴게요. MRI는 시끄러운 기계 소리가 계속 들리기 때문에 귀마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검사라고 보실 수 있죠. 답은 5번이 되시겠어요. 그리고 임신 초기 3개월 이내에는 가급적 검사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필요하시겠어요. 94번은 객단 배양 검사에 관한 전후 준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번에 보시면 객담은 종이컵에 수집한다. 검체통에다 받아주시는 거 필요하죠. 2번은 식사 직후에 객담을 수집한다. 객담은 대부분 이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객담을 받으시는 게 병원체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식사 전에 받으시는 게 필요하죠. 3번 침이 많이 섞인 객담을 수집한다. 침이 아닌 가래를 뱉도록 하시는 거 필요해요. 그래서 심호흡을 한 후에 기침 후에 뱉은 객담을 수집하시는 게 필요하죠. 4번에 수집된 객담을 신속하게 검사실로 보낸다. 기저 검사물들은 되도록이면 빠르게 검사실로 보내시는 게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서 보내지 못할 경우는 냉장 보관하시는 거 필요하죠. 5번에 협조가 가능한 환자는 객담 수집 전에 기침을 참게 한다. 객담을 받기 위해서는 심호흡을 한 후에 기침을 하면서 객담을 받으시는 게 필요하죠. 기침을 참을 필요는 없으시겠어요. 95번 간이혈당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시면 손가락은 끝쪽에 측면을 천장하시는 게 통증을 덜 하실 수 있죠. 손가락 끝에 정면보다는 통증이 덜 하시고요. 이번에 체혈침은 일반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린다. 체혈침은 손상성 의료 폐기물에 버리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3번에 손가락 끝을 살짝 찌른 후에 힘을 주어서 혈액을 짜낸다.
손을 짜서 피가 나오지 않게 하시는 게 중요하죠. 손에 있는 체액과 혈액이 섞이게 됨으로 인해서 혈액이 희석이 돼서 혈당 수치가 정확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4번에 손가락을 천자하기 어려운 경우 손바닥을 천자한다. 전한 부위나 다른 부위를 선택하실 수 있겠죠. 5번에 천자한 부위는 닦은 알코올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천자한다. 알코올은 마른 후에 체열하시는 게 알코올하고 섞이지 않으실 수가 있죠. 수액을 맞지 않는 팔에서 손에서 검사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천자한 바늘은 재사용하지 않고 바로 손상성 폐기물에 버리는 것도 필요하시겠어요. 96번 심폐소생술 시행 후 가슴 압박을 할 때마다 완전하게 가슴을 이완시키는 목적은 정맥의 순환 혈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실 수가 있는 방법이 되시겠죠. 가슴 압박은 흉골의 아래쪽 2분의 1 지점을 성인은 5cm, 소아는 4에서 5cm를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압박을 하셔야 되고,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비율은 30대 2로 하시는 거 필요하고, 가슴 압박 시에 중단 시간은 10초 미만이 되도록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97번에 비강 캐뉼라를 이용한 산소요법 간호 살펴보시면, 1번의 음식 섭취 중에 비강 캐뉼라는 제거하실 필요 없죠. 비강 캐뉼라의 장점은 말하거나 먹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예요. 2번 수분병에 멸균 증류수를 채우는 건 맞지만 수심 한계선 이상을 넘지 않도록 채우시는 게 필요하겠어요. 3번에 코로 산소가 나오기 때문에 코로 숨을 충분히 쉬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답이 3번이 되시겠어요. 4번에 캐뉼라를 소독하기 알코올을 환자 가까이 둔다. 캐뉼라는 소독하기보다는 물로 씻으시는 게 필요하죠. 비강을 통해서 산소가 전달되기 때문에 점막이 건조해지실 수 있어요. 비강 캐뉼라는 8시간마다 캐뉼라를 제거하시고 깨끗이 하는 게 필요하시겠어요. 5번에 보온이 필요한 경우 환자에게 모직담요를 덮어준다. 모직담요는 정전기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산소를 적용 중이신 분들은 화재 위험성 때문에 피해 주셔야겠죠. 면직물을 이용하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98번은 환자 확인하는 방법이 되시겠죠. 환자를 확인하실 때는 의식이 있는 경우는 이름과 등록번호를 확인하시고 개방형 질문으로 확인하시는 거 필요하고요.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입원 팔찌를 환자 정보하고 확인하시거나, 외래 같은 경우는 외래 환자 인식표를 이용해서 확인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름과 등록번호를 2가지 이상 확인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문제에서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5번 답같이 환자에게 이름과 등록번호를 개방형으로 질문하고 입원 팔찌와 의무 기록을 대조하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99번은 입원 생활 안내인데요. 입원 생활 안내를 하실 때 환자가 집에서 복용하던 약을 가져온 경우는 복용하지 않도록 안내한 후에 간호사에게 알리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죠.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하고 복용할 때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져온 약물은 복용하지 않도록 설명하는 게 일반적인 입원 생활 안내가 되실 수 있어요. 그 밖에도 병원 환경이나 병동 규칙을 설명하시고, 환자가 가져온 물품이나 귀중품은 가족이 관리하도록 교육하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100번은 치료적 의사소통에 관한 내용이 되시겠어요. 반영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5번에 보시면 다시 말해 그 사람이 많이 좋으신 모양이군요. 이거는 치료적 의사소통에 반영이 되시겠어요. 환자가 이야기한 것을 다시 말해줌으로써 말한 사건에 동반되는 감정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죠. 1번 보시면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얘는 긍정적 강화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환자가 밝히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촉진하기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대화법이 되실 수 있죠. 2번은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얘는 치료적 의사소통 중에 촉진에 해당이 되실 수가 있죠. 환자가 말이 흐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도록 생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되실 수 있죠. 3번에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얘는
탐색이 되시겠어요. 환자의 어떤 생각이나 의견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소통이 되시겠죠. 4번에 그런 일이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얘는 의혹제기가 되시겠어요. 환자 이야기가 이제 비현실적인 이야기일 때는 사실 여부를 다시 확인해서 자신의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의혹제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모두 치료적 의사소통의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